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러는데요. 지금 저 영화 같은 거 저런 걸 잘 몰랐는데 오늘 되게 집중 있게 들었던 이유가 그 그림을 보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소개해 줄 만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현대 쪽, 그러니까 21세기 작품들은 책엔 없고요. 지금 고전들은 저 추천하는 게 이제 클릭 서양 미술사라고 있어요. 예, 클릭 서양 미술사가 보통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이 처음에 미술사를 입문할 때 보통 많이 읽는 책이에요. 권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클릭 서양 미술사를 보시면 이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보통 중세 지나서부터 르네상스에서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시나만 모아놨는데 시나만 모아진 책들도 좀 있어요. 노송도 선생님이 쓰신 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원하시는 만큼 다 이렇게 모여있는 책들은 잘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필요하시면 제가 리스트를 한번 다음 시간에 쫙 뽑아서 드릴게요. 예, 저는 책을 참조했다기보다는 주로 미술관에 들어가서 제가 참조를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책들도 거의 결국 미술관에 설명되어 있거나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기술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조해서 쓴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정확한 건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은 그 학예사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도 미술관 사진이 훨씬 좋아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스캔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미술관에서 들어가서 정보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제일 읽기 편하신 거를 제가 찾아서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랑 관련된 거. 근데 책들이 다 조금씩 예, 저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서양 미술사 입문서는 저는 클릭 서양 미술사를 꼭 읽으시라고. 예, 내용도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작품 사진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해서 아마 도서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네, 오늘까지 귀한 자료와 재미있는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면 서양 미술사에서 이제 신화 그리스 갖는 신화적인 그런 의미, 신화 이전에 이제 그리스라는 말을 예를 들면 셸리 같은 경우는 We are all Greeks,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입니다. 유럽인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 또 그 루카치 같은 경우는 뭐 창공에 빛나는 별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거닐었던 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창공을 보고 창공 빛나는 별을 보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인데요. 인간으로 말하면 유년이 되겠죠. 어떤 그런 회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 신화가 결국 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현하고, 그러니까 신화의 이제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새롭게 문학이나 예술에서 많이 되는데, 그러면 재신화화 할 때 그 주제나 표현이나 어떤 형식 어떤 점에 사실 그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는 일단 신화를 주제로 그림에서 문학하고 달리 그림에서 신화적 주제가 등장하는 거는 일단 매력적인 내용들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매력적이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상자들한테 이제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화가들의 동경은 고대 그리스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주된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된 거는 신화니까 그 신화를 주제로 굉장히 많이 그렸고, 그리고 그 굉장히 낭만적인 신화적 내용들이 많은 감상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유럽인들에게는 그리스는 고향 같은 곳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적 주제는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반면에 이것만 그린 것도 아니죠. 종교적 내용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르네상 종교 시대가 끝났다고 종교화가 그려지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내용도 같이 가고 신화적 주제도 같이 가고 초상화, 정물화 다 같이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신화를 그리는 이유는 그 신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 내용의 매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반응도 연관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신화를 그대로 묘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가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건 비너스야, 이건 아르테미스야, 이건 제우스야 라만 보여주고, 그러고는 시각적 이미지는 좀 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내용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거예요. 화가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 재현하고 뭐 탈시나 이런 거는 아마 예술 화가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각 예술을 보실 때 뭐 이걸 그 책의 내용을 잘 묘사했어.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묘사하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나? 관능미였나? 이걸 가지고 와서 관능미였나? 교훈이었나? 아니면 정말 신화적 내용을 그리고 싶었던 건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우리랑 우리가 보는 다양한 문학이든 다양한 사회적 형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요, 예술가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 상당 부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가끔씩 왜 저 작가는 저렇게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 작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신화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토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대에 오면 아까 제가 그 러시아 작가 보여드렸듯이 사실은 제목만 다 나예요. 어떻게 보면 금비를 위에서 동전 떨어뜨리면서 러시아 자본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충실히 재현하고 하고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잘 표현하고 신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고는 화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저는 작품을 만날 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양에는 여러 신들이 나와가 서로 싸우고 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동양에는 이런 단절이 없습니까? 동양에 그 대신에 그 불교에서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 부처님이 여러 모습으로 중생에게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이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리스 신화는 조금 다르긴 하죠. 여러 신들이 있고 인간과 동일한, 그게 이제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고, 결국 그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은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의 토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상업성도 많이 갖고 있었네요. 아니요. 그리스 신화의 원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거 로마 시대에 각색되거나 덧붙여지거나 편집된 것들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로마인들도 로마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 제일 동경했던 게 고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박물관에 미술관 가셔서 굉장히 많은 조각 작품을 보시는데 그리스 거라고 보시는데 대부분이 로마 시대 복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제작됐던 것들은 파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어디 땅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작품들의 다수가 로마인들이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이 조각한 걸 보고, 그러니까 기원 전의 조각을 보고 기원 후 세대가 카피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밑에 꼭 적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카피다. 그런데 원형이 그거보다 뛰어났을 수도 있고, 로마 시대의 조각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그리스 신화와 미술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유럽인들은 영원히 그리스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동로마가 이제 이슬람의 지배권이 들지 않고 터키 지역이 이제
유럽에 편입되어서 역사가 전개됐으면 또 다른 역사가 전개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끔씩 해요. 그게 그쪽으로 오면서 터키 지역은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문화로 가지고 가는데 그 이전의 역사는 그리스 역사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 터키 밑에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이게 유럽인들은 뭐 자기들의 뭐 모든 뭐 문학, 철학, 정신적 세계는 그리스에 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하고 그리스 현지에서 정해져 오는 그런 거가 다르다고. 아주 다르거나 아주 그것도 저는 그런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많은 그 신화와 전설들이 구전되어 왔을 경우에는 변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부터 기록되어 왔으면, 기록에 남아 있으면 문헌적 기록,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돼서 문자로 기록되었을 땐 큰 문제가 없지만 구전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영웅의 이야기도 그죠. 영웅의 이야기도 제가 여기 있는 몇몇 그 로마 시대의 이제 편집된 내용들 중에서도 에피소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했던 행적들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어느 게 원형에 더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형에 뭐가 더 가까울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글쎄, 오랜 시간 그동안에 저희들은 도외시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긴 시간 자세한 설명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청은 서양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후덕기 반대편에 있는 동양 사상 내지는 동양의 그 미술도 같이 대비해서 배칭돼서 그 설명이 되는 가르침이 혹시 그 전공하는 과정에서 있는지 있다면은 저희들이 무리하니 동양과 서양의 그림 이걸 개괄적으로 크게 봐가지고 무엇은 어떻게 봐야 하고 동양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달라. 그 두 개 차이는 극명한 것만 아주. 자, 일단은 설명 좀. 한국에는 비교 미술사는 없어요. 예, 비교 미술사. 비교 미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동서를 다 아우르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전공은 없고요. 일본에는 비교 미학에서 문화적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우리 미술사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서양 미술사는 또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역사라는 게 기술자의 주관과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미국 사람이 저자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 독일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달라요, 미술사가. 근데 이게 동양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 미술사 책을 보시면 항상 중국하고 비교되어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아는 겸재정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실경산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실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제 그 장소에 가서 그 풍경을 보고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뭔데? 그 이전엔 그렇게 그렸지 않아요. 관념삼수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거 중국 학풍 뺏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국 미술사 하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 학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의 새로운 우리만의 학풍을 만든 게 전선에 와서야 제대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한국 미술사도.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미술사에서. 거기서 배워서 또는 그게 하풍에 따라가거나, 왜냐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인데 그게 결국 중국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는 중국 미술사도 이제, 해화사가 있고요. 조각사가 있는데, 해화는 풍경이고, 우리 처음 뭐 이렇게 선비들, 양반들이,
돌을 닦는 거, 자기 수양의 의미로도 많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조각 같은 경우는 주로 종교 조각이에요. 종교 조각이고 그건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각 같은 경우는 간다라 지역의 불상들이 고대 그리스와 상호 연관 관계에서 발생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되어 있어요. 해와는 완전히 다르죠. 일단 재료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동과 서가 이제 세계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바탕에서 시작해서 비교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에는 이거 그렸는데 이 시대는 이거 그렸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15세기에 중국 어떻게 그렸고 15세기에 우리는 이제 정선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그렸고 그거는 그렇게는 비교하지만 교섭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교섭은 조각에서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리스 조각과 이제 불상 조각, 간다라, 그러니까 인도에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조각이 등장할 때 그 지역의 어떤 그 불교가 전파될 때에 뭐랄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신들의 모습이 이제 뭐 섞여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은 어쨌든 조각이 등장한 거는 그리스와의 영향 관계에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보통 이제 연구되어 있고요. 동성의 차이를 글쎄요, 완전 다른 세계관이고 다른 문화고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르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면서 그때 우리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을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보시면 신석기 시대 유물 교과서 나오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그죠? 그런 이제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문화 들어오고 철기 문화 들어와도 토기랑 철기 농기구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그 이집트 이후에 등장한 게 그리스 문명이고 거기는 천문학의 토목의 뭐 우리랑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한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명들은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그 문명은 유럽을 기반을 하고 우리는 항암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문명을 발전시킨 이제 그런 민족과 그 문화들을 비교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많은 부조들은 결국 영국이 가지고 있죠. 영국이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도 뭐 일제 침략기 때 이제 그 약탈된 문화재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집트나 그리스에 비해서 그 생각해 보면 문명은 그 문화를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가면 그 페르가몬 신전을 통째로 뜯어서 자기 박물관 안에 떡하니 갖다가 조립해서 갖다 놓고 조립이라기보다는 복원해서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신전 보러 사람들이 페르가몬이 있던 터키 지역으로 가지 않고 베를린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문명을 이뤘다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가끔 해요. 이야기 옆으로 샜습니다.